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십 년 아니 평생 믿어온 건강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건강 전문가가 나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 하고 인터넷에는 슈퍼푸드를 소개하는 영양사가 넘쳐나죠. 이것을 많이 먹고 저것은 줄이고 무슨 생식이니 지중해 식단이니 하면서 식사 자체를 마치 화학 실험처럼 만들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조마조마해하고 혹시 실수로 잘못 먹을까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병원은 더 자주 드나들게 되고 마음의 병까지 늘어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쫓다가 정작 뿌리는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저는 가장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이치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한의학이 수천 년간 전해온 진짜 지혜입니다. 왜 당신이 매일 챙겨 먹는다고 믿는 건강 곡물과 슈퍼프루츠들이 사실은 위장에 기름을 붓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진짜로 염증을 유발하는 5가지 음식을 짚어드릴 겁니다. 이 음식들이야말로 당신 몸속 염증의 불씨를 키우는 주범입니다. 특히 그중 1위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아침 아니 바로 방금 전에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법 길고 정보도 많지만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병원 10곳을 다니는 것보다 건강 강의를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병원이나 건강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절염, 위염, 비염, 피부염은 물론이고 암이나 심장병, 당뇨, 치매까지도 모두 그 뒤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설명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한겸 식단이 유행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연어 같은 이른바 슈퍼푸드를 먹으면 몸속 불이 꺼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치솟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소방관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불이 난 원인을 찾아야겠지요. 가스 누출인지 전기 합선인지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소방관이 그 원인은 전혀 따지지 않고 물대포만 들고 불꽃이 제일 크게 보이는 곳에 마구 물을 뿌린다면 어떨까요? 주변에 가스통이 있든 전선이 노출돼 있든 신경도 쓰지 않고요. 불이 꺼지긴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겸 치료는 때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염증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름만 그럴싸한 한겸 식품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요. 정작 그 불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염증은 겉으론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여전히 가스가 새고 있고 전선은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조용히 잠재워놨던 그 불씨는 훨씬 더 큰 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단순한 관절통이나 피부염 정도였던 것이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염증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서양의학은 염증을 붉고 붓고 열나고 아픈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감이나 통증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로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뜨거운 증상이 오히려 창이운 때문이라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바로 한의학의 핵심 통찰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봅시다. 심장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즉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비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주방입니다. 혈관과 경락은 도시 전역으로 물과 기운을 보내는 배관이죠. 그런데 찬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밤을 새우고 에어컨 바람을 자주 쐬다 보면 이 배관 속 물줄기가 약해지고 일부 부위에서는 아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자궁 같은 약한 부위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기 쉬운 곳이죠.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이고 기혈이 막힌다는 상태입니다. 몸은 이런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그 지역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전신의 양기, 즉 내부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마치 군대를 투입하듯이 이 병력이 한 곳에 몰리면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고 자연히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이 바로 우리가 검사해서 염증 수치로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붉고 뜨겁고 아프고 부어오르지만 실상은 속이 차서 생긴 반응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짜열, 즉 위열 또는 증한가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문제는 대부분의 치료가 그 뜨거운 현상만 억누르려 한다는 겁니다. 녹즙, 쌉쌀한 차, 차가운 한겸식품, 심지어 소염제나 항생제까지 무조건 열을 끄자는 생각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꽁꽁 언 배관 안에다 찬물을 더 들이붓는 꼴입니다. 당장은 통증이 줄고 열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 얼음덩이는 더 크고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는 계속 막히고 결국엔 낭종 혹은 종양 같은 더 깊은 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소염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관절이 더 틀어지고 위장염 환자들이 항생제를 계속 먹을수록 위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진짜 치료는 열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녹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온기를 북돋고 찬 기운을 몰아내고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것. 이것이 한의학이 말하는 본질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몸속에 쌓인 얼음을 풀고 기혈이 잘 흐르게 되면 그 위에서 발생한 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일상에서 이 얼음덩이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무엇인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칭찬하던 그 음식들 방송에서 수없이 소개되던 그 식단들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고 가볍습니까? 손발이 따뜻하고 배변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몸이 무겁고 졸리고 속이 더부룩하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변이 눌러붙습니까? 이제 그 감각을 기준으로 몸을 서서히 얼리고 있는 5가지 냉기 유발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5번째는 과일입니다. 특히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들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요즘 과일은 마치 건강을 지키는 마법의 음식처럼 칭송받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많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며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과일을 추천하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로 해독을 한다거나 오후에는 과일 샐러드로 피부를 가꾸고 저녁에는 다이어트를 핑계로 과일만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습관이 오히려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장과 비장이 약하고 체질적으로 냉한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본래의 성질, 즉 열성인지 냉성인지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본질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일은 식물의 열매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자연에서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그 냉한 기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일을 계절에 맞지 않게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겨울 바깥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따뜻한 실내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수박이나 망고, 키위 같은 열대 과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는 춥고 몸은 천을 유지하려고 열을 모으는데 그 속에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과일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 대신, 식사 대신 과일을 드시며 이게 해독이다, 피부 미용에 좋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과일의 찬 성질은 비위 기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비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기혈로 바꿔주는 불의 자리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찬 음식을 넣는다면 그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꺼진 조리대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올려도 제대로 익지 않듯이 찬 과일은 비장의 불씨를 꺼뜨려 결국 소화가 되지 않은 찌꺼기인 습기를 몸에 남깁니다. 이 습기는 마치 진흙탕처럼 몸속을 무겁고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전신의 기혈순환을 방해합니다. 습기가 피부에 쌓이면 습진이나 두드러기로,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나 통풍으로, 장에 쌓이면 설사나 복부팽만으로, 자궁에 쌓이면 냉대하 자궁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 문제도 큽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과일은 대부분 개량된 품종이라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당분은 또다시 습기를 조장하고 비장의 기능을 더욱 둔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소화는 더딜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고 각종 염증의 불씨가 안에서 커져만 갑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과일은 소량 제철일 때, 그리고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약간 드셔도 되지만 절대 차가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밥이 아니라 후식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의 사과나 몇 알의 포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과일을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절대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모두 파괴된 채 당분만 남은 단순당 음료일 뿐입니다. 특히 손발이 뜨겁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적당히 드셔도 되지만 손발이 차고 대변이 묽거나 형체가 없으며 항상 피로하고 얼굴이 창백한 분들은 과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에 담가두거나 구워서 먹는 식으로 찬 성질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껍질째 구워 먹는 것만으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범인, 바로 찬 음식입니다. 생야차에 샐러드, 초밥, 얼음물, 아이스크림. 보기엔 상쾌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과일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몸을 해치는 순수한 항이 덩어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서양식 식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샐러드를 먹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엔 하루에도 몇 잔씩 아이스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찾고 겨울에도 차가운 탄산음료를 들이켜는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생리 중에도
아이스커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물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찬 기운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장은 한의학에서 태창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과 음식물을 잘 삭혀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기운과 혈로 바꾸는 곳이죠. 그런데 이 위장은 따뜻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천과 비슷한 30.5도 내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 4도밖에 안 되는 얼음물을 들이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불판에 찬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 것처럼 위장은 급격하게 수축하고 마비됩니다. 이 얼음물을 천으로 덮이기 위해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열을 끌어옵니다.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로 신장에서. 즉,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의 근본 에너지인 신양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반복되면 마치 통장을 계속 인출하는 것처럼 신양이 고갈되고 결국에는 면역력, 생식력, 회복력까지 무너집니다. 특히 여성의 생리통 불임, 허리 시림 손발, 냉증 눈 밑 다크서클, 남성의 조루 피로, 활력 저하, 조기 노화 모두 이 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샐러드는 어떨까요? 물론 생야채에는 가열하면 파괴되는 비타민이 있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큽니다. 대부분의 잎채소는 본래 성질이 차갑고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은 바로 그 찬 기운을 그대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식물은 소화가 어렵습니다. 셀룰로스로 구성된 세포벽은 불을 가하지 않으면 분해되기 어렵고 사람의 위장은 반추동물인 소처럼 다중구조가 아니기에 생야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몸을 통과하거나 쌓여서 습기를 남기고 맙니다. 이렇게 생냉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비위의 양기가 약해지고 위장 운동은 둔해집니다.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복부 팽만속, 쓰림트림 변비, 설사까지 이어지며 몸속에는 점점 습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습기는 체중 증가, 부종 피로감, 무기력으로 이어지며 한기와 결합할 경우 더욱 완강한 병증을 만듭니다. 심지어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겉으로는 입안이 헐고 잇몸이 붓고 위가 화끈거리며 속 쓰리는 등 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진한가열이라고 부릅니다. 속은 차서 기운이 돌지 않는데 막힌 열이 겉으로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양의학은 위산과다라 진단하고 위산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결과는요, 위장이 마지막으로 짜내던 소화력까지 억제되며 위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제 조언은 분명합니다. 사계절 내내 얼음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언제나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보리차 생강차 정도만 드세요. 이 기본 수칙 하나만 지켜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속에 얼음덩이를 계속 붓고 있다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반드시 조리해서 드세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식의 지혜는 바로 불로 음식의 성질을 조화시켜 몸에 맞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채소도 데쳐 먹고 볶아 먹는 것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수십 배 낫습니다. 초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초밥을 먹을 때 반드시 따뜻한 청주 생강초, 고추냉이를 함께 곁들입니다. 그 차가운 생선을 중화시키기 위한 전통이죠. 우리도 흉내를 내려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지. 무턱대고 날생선을 자주 먹는 것은 몸속 한기를 쌓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세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무서운 음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 식물성 기름입니다. 특히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는 식물성 공업유와 각종 샐러드 드레싱이 그 주범입니다. 대형 마트에만 가도 수십 가지 식물성 기름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고 포장지에는 빠짐없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없음, 불포화 지방산 풍부, 심혈관 건강에 도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이자 어쩌면 현대 식품 산업이 만든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름이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과하면 문제지만 일정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재료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돼지기름, 소기름, 닭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해왔습니다. 이 기름들은 우리 몸의 지방산 구조와 가장 유사해서 소화 흡수가 쉬울 뿐 아니라 성질이 안정적이어서 고온에서 조리해도 해로운 물질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현대의 식물성 공업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두나 옥수수, 해바라기씨 같은 원재료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 고온과 고압 화학 용매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분자는 변형되고 산화되어 구조가 망가집니다. 특히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들 기름은 가열시 쉽게 산화되며 발암물질과 자유라디칼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로운 침입자로 간주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세포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변질된 기름은 몸 안에서 일종의 테러 분자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지방산의 균형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6와 오메가3를 1대1에서 4대1 정도로 균형 있게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아마씨유 등에 풍부합니다. 반대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며 상처 회복 같은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식생활에서 오메가6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튀김, 제과류 가공식품에는 값싼 식물성 기름이 다량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지방산 비율은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30배 가까이 높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사들이 한겸작용을 하는 병사보다 수십 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몸속에서는 염증이 번개처럼 확산됩니다. 만성 염증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마요네즈, 각종 소스류는 대부분 저렴한 대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미료 유화제, 인공 향료까지 더해지죠. 샐러드 한 접시에 뿌리는 드레싱 한 스푼이 사실은 삼겹살 한 점보다 더 해로운 지방을 몸에 들여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제 권장사항은 명확합니다. 집에 있는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는 즉시 폐기하십시오.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는 돼지기름을 쓰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돼지기름은 성질이 따뜻하고 장부를 윤택하게 하며 고온에도 안정적입니다.
그 외에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도 고온 조리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샐러드나 무가열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들기름, 자소엽 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저온 전용 기름을 활용하세요. 단, 이 기름들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칩 크래커, 과자 케이크 마가린 같은 공업식품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용 기름이 듬뿍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정옥, 특히 현대 밀가루 제품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는 전곡을 먹어야 한다. 통밀빵, 현미밥 잡곡이 더 영양가가 높다는 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죠. 실제로 통밀에는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성분만 보고 전체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요즘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식빵, 라면, 우동, 케이크, 쿠키 같은 현대식 밀가루 가공식품에 있습니다. 지금의 밀은 예전의 밀과 다릅니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먹던 밀과는 품종부터 생산 방식까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산업화와 대량 생산을 위해 밀은 수십 년 동안 유전자 조작, 교배, 농약 내성 강화 등 수많은 개량 과정을 거쳐왔고, 그 결과 오늘날 밀가루 속에 포함된 글루텐 함량은 과거보다 수십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글루텐 빵이나 면을 쫀득하게 만드는 데는 필수지만 동시에 사람의 장에서 소화되기 매우 어려운 큰 단백질 분자입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 글루텐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장벽을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로 인해 장점막은 약해지고 미세한 틈이 생기며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 세균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말 많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 물질이 피 속에 떠돌면 면역체계는 다시금 적으로 인식하고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에 닿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나 건선 갑상선에 영향을 주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뇌에 닿으면 우울감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밀가루는 그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불씨 자체를 심어놓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밀은 본래 성질이 차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적절히 쓰면 유익하지만 지금처럼 정제되고 조미료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형태로 매일 먹는다면 오히려 위장 기능을 해치고 습기를 유발합니다. 특히 빵이나 면은 성질상 무겁고 끈적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면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비장이 습에 눌려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다는 뜻입니다. 즉, 운화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 현대의 제과 제빵은 촉촉한 식감을 위해 설탕 쇼트닝, 마가린 유화제 같은 온갖 가공 첨가물을 더 넣습니다.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차갑고 끈적한 독소 덩어리입니다. 그럼 왜 옛날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과거의 밀은 지금보다 훨씬 순했고, 둘째, 조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북쪽 지역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꼭 발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루텐이나 한경양소가 일부 분해되며 소화가 쉬워졌던 거죠. 셋째, 반드시 따뜻한 국물이나 김치 마늘과 함께 먹었습니다. 차가운 밀의 기운을 중화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식이 균형을 실천해온 셈입니다. 반면 오늘날 아침 식탁은 어떻습니까? 냉장고에서 꺼낸 찬 샌드위치 한 조각 속엔 찬 야채 몇 조각, 그 위에 뿌려진 싸구려 샐러드 소스.
한기와 습기를 동시에 먹는 조합입니다.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한 번이라도 만성염증 알 수 없는 소화 장애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피로감에 시달린 적이 있다면 일단 밀가루 제품을 1-2개월만 멀리 해보세요. 식빵, 라면, 과자, 케이크를 모두 끊고 밥 중심 식단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지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아마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정제된 흰쌀밥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건강 전문가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그 흰쌀밥이 오히려 비위에 가장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며 기와 혈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곡식입니다. 한의학 고전에서도 병기 깊은 환자에게는 반드시 진한 쌀죽으로 위기를 회복하라고 강조합니다. 흰쌀은 겉껍질이 제거되어 위장에 부담이 적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면을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전통 방식으로 오래 발효시킨 천연 효모빵이나 발효 만두 같은 것을 선택하고 드실 땐 반드시 따뜻한 국이나 찜 요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시고 계신 바로 그 건강식품이 사실은 조용히 몸을 해치는 1등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단언컨대 현대 우유 산업은 21세기 가장 큰 건강 사기극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아이스크림 등은 수십 년간 고단백 고칼슘의 완전 식품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한 잔의 우유가 민족을 강하게 만든다는 구호까지 등장했지요. 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계에서 젖을 계속 마시는 성체 동물이 있습니까? 다른 종의 젖을 빌려 마시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젖은 본래 소화기관이 미성숙한 연가를 위한 음식입니다. 단백질, 지방, 성장 호르몬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이유는 송아지가 빠르게 수백 킬로그램짜리 소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성인이 되어서도 마시고 계신 거죠. 만약 지금 몸 안에 뭔가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자란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종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원래 4개의 위를 가진 소에게 맞춘 구조입니다. 사람의 위는 하나입니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은 점성이 높고 입자가 거칠며 소화가 어려워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로 뭉칩니다. 이를 분해하기 위해 체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하게 되고 한의학에서는 이로 인해 담습이라는 병리 물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담습은 단순히 목 안의 가래를 넘어서 폐에 쌓이면 천식과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에 몰리면 여드름이나 습진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담이 자궁이나 유방 난소에 몰리면 낭종, 자궁, 근종, 유방, 섬유종, 심하면 유방암과 자궁암의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 중 유방암이나 자궁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나 요거트를 드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우유는 차고 눅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 양기를 약화시키고 담습을 쌓이게 하며 이런 찬 기운이 점액처럼 몸에 뭉치면서 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신화도 오랫동안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처럼 우유 소비량이 세계 최고인 나라들이 골다공증 발생률도 가장 높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았던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골밀도 문제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유 속 칼슘은 절대 흡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고단백 식단이 체내를 산성화시켜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꺼내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즉,
마시면 마실수록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진짜 칼슘 보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빛을 쬐어 체내 비타민 D를 생성하고 깨집 시금치, 멸치 참깨 미역 등 전통적인 채소와 해조류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보며 신장 기능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골밀도 건강법입니다. 요거트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발효되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중 요거트의 대부분은 신맛을 가리기 위해 설탕이 대량 첨가됩니다. 한 컵에 들어있는 당 함유량은 무려 절반 이상이 당물입니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먹게 되니 차고 습하며 당분이 많은 음식이 되어 위장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유산균을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찬 기운과 당분이 위장을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락토스 분해 효소가 부족한 유당불내증 인구이며 성인이라면 우유나 유제품은 몸에 이롭기는커녕 다양한 질병의 배경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식탁에서 우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밀크티를 지워주세요. 비염천식, 알레르기 잦은 기침, 비중격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여드름, 아토피 습진, 특히 턱과 볼 주변에 난 피부 트러블이 있다면, 생리통, 난소낭종, 자궁근종, 유방통증 등 부인과 질환을 겪고 있다면, 특별한 원인 없이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아이가 비만하고 편도가 자주 붓거나 발육이 느리다면 한 달간만 중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가장 정확하고 놀라운 답을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과도한 과일 섭취로 생기는 한습. 4번째는 생것과 찬 음식이 불러오는 냉기. 3번째는 공장에서 만든 식용유들이 만드는 나쁜 기름. 2번째는 현대 밀가루 제품이 야기하는 장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1위는 바로 우유와 유제품으로 인해 생기는 음한과 담습입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 5가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몸속의 양기, 특히 비위의 기운, 그리고 신장의 원기를 해치고 결국 몸속에 한기와 습기라는 2가지 큰 병의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 즉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만성염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한겸은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연어 같은 수입 건강식품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겉불만 끄는 물총일 뿐 불의 근원을 막지 못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약이자 조상의 지혜가 말하던 양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 4글자면 충분합니다. 바로 비위를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따뜻하고 익힌 음식입니다. 찬을 음식을 멀리하고 날 것을 줄이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백미밥은 우리 민족의 장기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주식입니다. 기름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굳은 기름이 아닌 돼지기름이나 들기름, 참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요리에 사용하고 샐러드처럼 찬을 음식은 올리브유나 아마시유처럼 부드러운 기름으로 무쳐 드세요. 제철 채소를 가까이 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가공되지 않은 가장 신선하고 생기 가득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기류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조리한 국물 음식, 예를 들어 당귀, 생강, 양고기를 넣은 탕은 비위를 보호하고 기혈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방 속에 한방약, 바로 파마늘, 생강, 후추, 계피, 산초 같은 향신료입니다. 이들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기혈 순환을 돕고 속을 데워주는 대표적인 양방 성분입니다. 특히 생강은 아침에 한 조각씩 차로 마시거나 씹어 드시면 위장을 깨우고 냉기를 흩어내는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죠. 아침에 생강 3조각이면 3첩의 약을 대신한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 비싼 보조식품이나 유명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 식탁 위 하루, 3끼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더는 서양에서 온 분절된 영양학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보다도 여러분의 몸을 믿고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실험실의 숫자보다 더 깊고 넓은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음식들을 멈추고 따뜻하고 진짜 음식으로 내 몸을 돌보는 것. 그렇게 비위의 기능이 회복되고 기운이 채워지고 기혈이 순환되면 몸속의 찬 기운은 자연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염증이 뿌리째 사라지는 진짜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힘차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꼭 가장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건강에 깨어있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